더 작게, 더 은밀하게 하늘 위의 컴퓨터, 드론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 군도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무인체계 전력화, 미래 첨단 과학기술을 탑재한 우리 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군의 공중무인 체계 관련 사업을 종합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공중무인 체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첨단 과학 기술을 탑재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 지금부터 적기 전력화와 운용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공중무인 체계 구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진재일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 사업단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 우리 군의 공중무인 체계 관련 사업을 종합평가하는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진 박사님, 뜻깊은 현장에 전문가로 참석하셨죠? 예. 그러셨구나. 어떤 회의였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국방부는 드론 관련 민간 기술 발전과 드론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발전하기 위해서 공중무기체계의 전력을 확보하고 부대 구조와 편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공중무인체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여 종합평가하는 첫 회의로서 미래 합동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중무인체계의 운영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국방정책들을 점검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네. 각 군이 개별적으로 개발해온 공중무인체계와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첫 회의가 개최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 박사님,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예. 이에 발맞춰 이제 각 군별 과제 중 하나가 공중무인체계 전력화이잖아요. 예. 네, 이번에 이렇게 각 군별 추진 중점 사항은 무엇인지 좀 더 군별로 좀 짚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처음 마련된 종합평가회의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공군이 일단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호크가 작년 12월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머지 세대를 받아서 비행 대대가 이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드론보 전투단을 이미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예. 사실 아직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상용 드론을 한 800여 대 정도 도입을 해서 자꾸 이렇게 전투 실험들을 실시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가고 있고 예. 해군도 일부 지금 제한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넓혀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각 군별의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공역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각 군들 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회의를 실시를 한 것이고,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력화라든가 부대 구조라든가 기타 운용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아직 우리가 이 운용하는 그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 산업계가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러한 네. 그 설계들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이 각 군의 드론 운용을 이렇게 전부 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국방부가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각 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무인 체계에 관련해서
통합적인 이제 그 리더십이며 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육해공이 각각의 무인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저 중복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협력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각 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그 공중 무인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링크, 통신 링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각 군이 별도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통합적인 그 로드맵을 좀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 국방부가 좀 더 리딩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 시도였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정말 의미 있는 그 첫 종합회의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두 분이 좀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더 이렇게 어떤 제안이 나왔고 또 논의가 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욱이 국방장관님이 뭐 강조한 중점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입니까? 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중 무인 체계에 대한 국방부 합참 차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게 시급하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조정 통제도 하고 또 R&D를 통해서 기술 축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이 추구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수 유형으로 공용화 다목적화를 추구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체계 신뢰성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세계 군용 무인기 발전 현황을 보면은 각국에서 참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뢰성 확보를 한 체계는 프레디트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프레디트 개발은 한 3, 40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 개발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리프라든지 아니면 그레이 이글이라든지 또 다른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역학적인 안정성을 갖춘 것을 모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창의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드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주 성공한 것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군사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플랫폼의 전력함 못지않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까 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개념의 발전이 선행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전투 실험하고 분석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선환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 소위 레거시 시스템의 전력화와 다른 획득 제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플랫폼보다는 AI나 자율화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 발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진화적 개발과 이걸 또 뒷받침해주는 획득 제도의 발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관님은 공중무인 체계 발전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실 거예요. 특히 드론의 장점도 있지만 제한사항도 있다. 이걸 네. 잘 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합동 차원에서 다른 체계와의 중복성을 생각하고 또 비용 대 효과 측면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적정 수준의 우리 발전을 추진해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 낭비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장관님의 강조사항 특히 어떤 점을 좀 더 유념해야 되고 또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요? 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각 군에서 이 무인기 수요가 확산되는 건 이제 거의 폭발적인 이제 이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겹치는 영역, 각군 이제에서 이제 겹치는 영역도 나타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율의 문제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한번 시도해본다, 몇 차례 시도해본다 이런 무기 체계를 도입해본다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을 설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투입하고자 하니까 여러 군들에서 이제 겹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또 우리 기술이나 산업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냐는 문제도 나타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생겼고 그런 관점에서 장관님께서 이번에 이제 주재한 회의는 굉장히 시적절한 회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파수나 그다음 공력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 육해공 3군들 사이에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 설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력과 주파수라고 하는 제한된 이 자원들을 평시에는 그냥 조정해가면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전시에는 예.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미리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안전의 문제도 일으키고 또 작전의 효율도 떨어뜨릴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국방부에서 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정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내의 산업과 또는 이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 군 내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설정,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부 내 타 부처,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산자부 이런 타 부처들하고 이제 관계 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공중무이체계 효율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도 맞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왜 우리 군이 공중무인체계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는지, 무인기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네. 날아다니는 스마트폰, 네. 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하늘 위에 컴퓨터,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는 만큼 네.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공중 무인 체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드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UAV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우리가 공중무인 체계 상당히 좀 낯설긴 하지만 그런 말도 쓰이고 무인 항공기란 말도 쓰이고 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이제 드론이란 예.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동일한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드론이란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1930년대에 이제 미군에서 타겟 그러니까 방공망 훈련을 하기 위한 무인 항공기를 처음 개발을 하면서 예. 이거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드론이란 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계속 그 개발만 되고 있다가 미군에서 이제 그 정식적인 체계로 이제 무인 항공기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UAV 무인 항공기란 말을 쓰다가 네. UAS 공중 무인 체계 이렇게 바꿔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1990년대에 이제 그 미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데터를 이제 아랍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많이 사용하면서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뭐 드론 어택, 드론 워 이런 말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가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조그만 그 드론이 우리가 부르는 드론이 나오면서 네. 대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무인기들을 드론으로 부르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공중 무인 체계가 좀 더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기존의 항공 무인 체계와 좀 구분되어서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칩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자율 비행이 가능하거나 자율 임무가 가능한 이런 공중무인 체계를 드론이라고 부르면 어떨 것이냐라는 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중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이런 무인 잠수 정도. 네. 요즘은 이제 수중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뭐 언더워터 드론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돼서 충분히 이제 자율 운항할 수 있는 이런 무인 항공기를 드론으로 부르자라는 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근데 드론이 보니까 뭐 시작은 설명 들어보니까 1930년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면서 모양이 다양해지면서 뭐 곤충형이다, 조류무용이다, 프로펠러 뭐 등등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예. 유형화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 날아다니는 이 드론 소위 이제 무인 항공기들이 비행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단순했죠. 그냥 날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고정이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는 것을 회전익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크게 그 두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전에 못 보는 갖가지 형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첫 번째는 이제 전자공업의 발달로 전기 전자의 발달로 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소형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모양들이 시도가 됩니다. 근데 그 모양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장난감 드론을 많이 쓰는 것들이 쿼드로터라고 해서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것이 있는데 그 형태 자체는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 193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이미 사람이 타는 쿼드로터가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이 타고 뭐 잠깐 한 2, 3분 정도 날아다니는 것이 그때로서 최신 기술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버려졌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요소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소형화되고 이제 장난감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태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모임해지는 것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진과 이제 모터가 쓰는 결합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도 이제 고정익과 회전익의 하이브리드가 되어가지고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구조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익은 멀리 날아가고 오래 떠 있을 때는 유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전익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니까 운용자에게 굉장히 편리성을 주고 두 개의 장점들을 합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추세로 발전한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새라든지 곤충 같은 그런 형태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이런 기술의 발전 추세가 커지는 쪽이나 작아지는 쪽이나 어떤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발전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본 것들이 또 어딘가는 계속 개발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 박사님, 드론을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단골 메뉴처럼 나오기 때문에 드론 시대가 이제 본격화가 됐다. 또는 심지어 드론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떤 상황까지 와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이제 드론은 실제 이런 전체적인 방위 산업 측면에서 아직 아주 큰 산업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 규모는 한 5조에서 7조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면은 이게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팽창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예측이 연평균 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약 한 40조 정도 시장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속도가 빨라지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뭐 그중 40조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가 군용 시장인데 민수 시장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드론 시장이 이제 우리가 취미로 내가 한번 날려봐야지 이런 시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은 어떤 시장이 이 성장을 견인하느냐면 이 드론을 가지고서 뭔가 내가 일을 하겠다, 새로운 직업을 가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미국 연방 항공국인 FAA에서 내가 이제 일반 취미가 아니고 나 이거 가지고 상업적인 활동을 할 거야라는 조종사들을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16만 명.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6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3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뭐 이런 배경을 보면 예전에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가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은 돈을 쓴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했는데 하루에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답니다. 똑같은 장면을 드론으로 찍는데 요즘은 그게 초반에는 한 700만 원, 요즘은 한 하루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모든 영화에 다 네. 드론으로 찍는 장면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민수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드론과 관련되어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드론이 점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양 교수님, 예.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지요? 예를 들면 드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군, 또 예. 그렇지 못한 군과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또 예. 그럴 경우에 실제 전쟁 상황에서 예.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래서 원래 전쟁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역시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큼 많은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로 오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가 보통 없다 보니까 대처를 못하고 전쟁에 패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클라우스위츠가 뭐 전쟁의 뭐 안개니 혹은 마찰이니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관념적인 철학적 개념까지 던지면서 야, 이 정보 부재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혁명,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 이 전쟁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다. 무엇으로? 바로 이런 정보 기술로. 근데 이런 정보화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소위 우리가 요즘 ISR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근데 자, 여기에 단순히 뭐 이렇게 정보하고 관측하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Target Acquisition, 그러니까 표적 획득. 정밀하게 어떤 목표를 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레이저로 포인트를 딱 찝어주는 그러한 능력을 드론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전쟁에서 어떤 차이를 의미하냐? 자, 과거에는 적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대대병력을 전부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서 다 지켜야겠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 드론으로 계속적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내가 기동화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적은 병력으로, 예를 들어서 대대가 지키던 섹터를 중대 혹은 증편된 소대만 갖고도 충분히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면은 가서 기동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도 대부분 국방 개혁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스템을 이 드론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의 전략화는 뭐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 교수님, 네. 이제 새해 초에 네. 사실은 그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받은 그런 게 그렇죠. 하나 있었죠. 네. 예, 이란의 군부 실세입니다.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를 사실은 드론을 통해서 명중했다 이런 얘기를 네. 쓰더라고요. 네. 실시각 동선을 파악해서 이제 그 작전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타겟이 정해지면 명중까지 가능해지는 이런 실제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무기가 우리가 정밀 타격 무기 자체는 이제 소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은 이제 드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개발됩니다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소형화되어 가지고 드론에 탑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장시간에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드론이 가지고 온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뭐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스테이트 오브 애니미라고 해서 영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드론이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 1990년 초에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어떤 주인공을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감시하는 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성을 내려다본다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차원을 올린다는 관점에서 고도를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위성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위성은 90분에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위성이 한 바퀴 돌아올 때 지구는 또 자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내가 지구 전역을 찍는다면 한 며칠씩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짧은 시간에 보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위성의 개수가 아주 많아져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솔루션이고 그다음 위성으로 찍으면 지금도 이제 뭐 한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레졸루션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제 드론이 나오는데 소위 이제 이 무인기들이 유인기하고 제일 큰 차별성은 운영성의 측면에서는 네. 유인기는 조종사가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종사가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그런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난데
어떤 정찰 임무라든지 이런 루틴한 임무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아주 비교 우위가 없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드론을 띄우게 되면 조종사가 탑재하는 공간에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또 조종사의 생리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오는 그런 비행 지속 시간 이런 데 대한 제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고성능 드론 같은 경우는 20시간 이상씩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리퍼 같은 경우에도 네. 뭐 한 15시간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보통 운영 고도가 한 10km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비교적 유인 항공기에 비해서 작고 이러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드론이 한 10km 정도 떠 있다고 하게 되면 대공 레이더가 발달하지 않은 이런 중동에서는 네. 그 비행기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 목표물을 늘 상시간 이렇게 따라가면서 네.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미사일들이 소형화되면서 이제는 드론이 단순히 감시 정찰 임무에서 벗어나서 공격의 임무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행기를 운용하는 것도 이제는 장거리 통신에 의존해서 미국 본토에서 또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지역적인 한계, 그다음 속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네. 다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네. 드론 시스템을 운영하는 군의 입장, 어느 군이 되었든 간에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력적 우위를 확보할 네.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 거리, 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실시간 맞아요. 동선을 파악해서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앞으로 드론의 능력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요, 강 박사님, 네. 제가 보니까 최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드론 중에는 그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네. 인원 그 식별까지 가능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상당히 기술적인 우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드론 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능 솔루션이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많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중요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초지능, 그다음에 초연결 이런 기술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드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강조를 했듯이 드론에게 이제 지능을 넣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조종을 해야지만 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상에서 드론을 움직일 때는 통신이 끊어지면 드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냐 하면 여기다 이제 지능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상의 조종사하고 통신이 끊겨도 드론 자체가 스스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타겟이 뭐다. 이 타겟이 저게 탱크다 하면 그 탱크를 스스로 인식을 해서 네. 그 탱크를 가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제 탱크라는 것 자체가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위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주요한 기술들이 그렇게 어떻게 위장한 탱크들을 식별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탱크가 아군의 탱크인지 아니면 적군의 탱크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스로 드론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니까 적의 비행기랑 충돌할 수도 있고 우리 비행기랑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든가 기계학습 기술을 가지고서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거짓 정보가 있긴 하지만 네. 미국의 스타트업인 스카이디오사가 만든 아주 소형 드론이 있습니다. 이 소형 드론이 숲속에서 앞에 가는 자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을 이런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게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네. 드론이 스스로 알아서 피해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미 발전을 했죠.
두 번째 좀 중요한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초연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위성통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전파통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드론을 조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부터 우리가 5G 같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5G 통신이 기존 통신과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 이게 실시간성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좋아진 거는 아주 광대역,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비록 좀 가짜 정보였긴 했지만 이란의 장성을 이렇게 타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비디오로 공개된 거를 다들 한번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영상들만 지금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5G 통신과 같은 이제 그 차세대 통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4K 정도의 그 영상들로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드론이 찍어서 지휘부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 교수님. 그러면 현재 군사 선진국에서는 어떤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느 수준까지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뭐 말도 못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드론들을 유지를 하는데 일단은 전략적 레벨에서 소위 인공위성 다음에 가장 좋은 전략 정찰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 군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RQ4 글로벌 호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U2의 고고도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의 동일한 고도와 위치에서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전국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전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하고 작전을 수행을 한다. 이런 정도의 임무를 위해서는 중고도 UAV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MQ-1 프레데터, 헌터 킬러가 가능하다. 뭐냐면 적이 어딘지 탐지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장을 써서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한 게 MQ-1 프레데터였는데 요게 조금 이제 무장 탑재량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덩치를 늘린 MQ-9 리퍼라는 것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MQ-1C 그레이 이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프레데터를 약간 그 폭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이 작전 거리를 좀 늘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전술적 수준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많은 것이 RQ-1 레이븐이라고 해서 손으로 던져서 운용하는 그런 무인기도 있고 혹은 해군은 MQ-27 스캔 이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자, 심지어는 특작부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손바닥보다 작은 UAV를 이 헬기형 UAV를 활용해서 목표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사실 이런 실제 그 많은 무인기 발전과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미국의 가장 대항하는 대항마는 역시 중국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민간 드론에서도 지금 DJI라고 해서 중국 업체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세계 민간 드론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DJI와 DJI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될 정도인데 자 이러한 기술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용에 대한 확장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CH-4 차이홍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프레데터를 거의 카피한 정도의 무인기였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우디나 요르단 같이 심지어 미국과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국가들에서도 도입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Q-9 리퍼를 또 흉내낸 이룽2 같은 것들도 지금 사실 판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격이 미국 시스템의 3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사가고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그럼 이렇게 낮은 수준만 하냐? 그게 아니라 실제 어떤 스텔스 성능을 갖춘 뭐 텐잉이라고 하는 이런 무인기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미국의 기술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의 드론 전력 정말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군산 선진국의 드론 개발 현황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드론 경쟁 시대 이미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 네, 아까 양우 교수님이 조금 언급은 해주셨는데 군사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낮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드론 전력
그 화현항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안보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점에 또 중점을 두고 이런 드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될지요. 예, 우선 우리 군이 지금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미 그 90년대에 대공제압용으로 공중에서 공군에서 드론을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육군에서는 군단 정찰용으로 송골매를 이렇게 도입했고요.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보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헤론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10년대 들어와서는 해군에서 함정용으로 도입하고 또 본래 해병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육군에 이르기까지 대대급 UAV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곧 쓸 것은 이제 작년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 그리고 4단 UAV 특수작전용 무인기 이거는 다 만들었는데 아직 전력화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곧 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어서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개발 중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MUAV가 있습니다. 한 3, 4년 안에 전력화가 될 것이고요. 또 군단 UAV도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군단 UAV2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전력화가 될 것이고 해병대 서북도서용 또 해군의 함정 탑재용 무인기 이 체계들은 이제 회전익이거든요. 그런 그 외에도 이제 통신 중계용 드론도 있고 또 서부대용으로 자폭형 드론 네. 그리고 근거리 정찰용 무인기 소형 공격 드론 다양한 형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았지만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수직이 착륙 UAV, 장전자전 UAV, 또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대형 중형 소형 공격 드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구사 선진국이라 하지만은 사실 드론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미국 중국 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근처 가지도 못하는데 환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죠. 중국은 전쟁 중에 있지 않지만은 거의 전쟁에 버금가게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운영 개념이 발전하고 있죠. 우리는 실전이 없습니다. 네. 대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운영 개념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하면은 굉장히 아마 잘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양욱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네. 뭐 조금 더 바람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과는 그 안보 상황이 좀 다르지만 지금 박사님 설명 들어보면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속도를 내고 있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최 교수님, 6.20 중 해병대 다 포함해서 임무에 따라서 차별화된 그 무인 항공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각 군마다 이제 특성이 다 다르니까 네. 독자적인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요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네. 적어도 비행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공통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각 군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가 장비를 바꾼다든지 또는 임무 장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네.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개발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네. 방향으로 갈까 이것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한국형 킬러 드론의 심장을 국산화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 박사님,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기술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첨단 전략을 그러니까 첨단 전력을 적기 전력화하는 거 중요한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그래서 킬러는 이게 이제 우리가 UCAV라고 하는 공격용 그 무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찰용이라든가 예. 폭격에만 그 무인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가장 많은 그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군에서는 UCAV라고 무인 전투기, 무인 공격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무인 공격기나 무인 전투기는 지금의 무인기들보다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한 마하 0.8, 7, 8 이 정도까지 비행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저 심장이 필요합니다. 저 심장이 네. 뭐냐면 터보팬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무인 항공기에 사용하는 터보팬 엔진은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MTCR이라고 부르는 그 미사일 통제 체계에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인 전투기를 국산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터보팬 엔진을 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터보팬 엔진이 없어서 무인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고속화된 무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군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이게 뭐 아무리 짧아봤자 4년, 5년 이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민간에서 발전된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할 것이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하고 군하고 개발할 때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자라는 개발 부분. 시점부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민의 발달된 연구 역량들을 빠르게 좀 흡수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 이 부분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산업화랑 같이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기업들은 이게 돈이 되지 않으면 네. 거기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제 앞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네. 가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산업체가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무기 네.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빠르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고도 무인 정책의 사업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 미국산 글로벌 호커 도입 지금 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복 사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현재 이제 강 박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정찰 예. 임무에만 국한된 예. 군용 드론을 예. 공격형으로 또 개발해도 우리가 예. 또 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는 예. 지속적인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뛰기 전에 걸어야 되고 걷기 전에 기어야 되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글로벌 호크는 HUAV 그러니까 전략 자산입니다. 한반도, 대한민국 안과 한반도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이 동북아 전체를 보기 위한 우리의 전략 자산인 거고 MUAV는 틀립니다. MUAV는 한반도 전구 내에 그래서 뭐 우리 군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작전술 단계에서 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왜 정찰조건 개발에 공정기구 개발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에 미사일을 달던 아니면 뭐 센서를 통해서 전자전 장비를 달던 통신 중계기를 다루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과연 야, 이거 좀 작은 것 같아. 더 키워야 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라도 성공시켜놓고 MUAV라도 네. 성공시켜놓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프레더, MQ-1 프레더라고 얘기하지만요. RQ-1 이미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의 이 프레데터를 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운영해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자, 이 기체 좋아. 여기에 이제 무장을 더 붙여야 돼. 네. 그다음에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야, 이게 약간 페이로드가 부족해. 그러니까 기체를 늘려야 돼. 그래서 RQ-9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단계 거쳐야 네. 되는 겁니다. 절대로 왕도가 없습니다. 단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 예, 이제 순차적인 어떤 그런 발전 단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고성능 드론을 이제 전략화해서 자주국방 또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시장 경쟁력 확보가 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요, 진 박사님, 중국의 드론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점에서 중국이 이제 많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중국은 지금 거의 세계 군용 드론 시장의 잠재력을 거의 뭐 선도하고 있다. 굉장히 큽니다. 장점이 한 서너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드론의 최강국은 미국인데 미국이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있었던 리프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외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데서 구매를 요청했는데 안 파니까 중국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근데 중국은 그냥 금방 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MTCR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것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렴한 이유는 개발비나 생산비도 낮지만은 신뢰성이 좀 낮습니다. 기술 수준도 좀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중국은 그걸 계속 학습을 합니다. 아까 양욱 위원님 하신 것처럼 뭐 기고 뛰고 네. 걷고 뛰고 하는 단계를 다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 국영 TV에서 보여준 게 마스크 끼지 않고 밖에 나오면 안 된다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다. 그래 드론에 카메라 드론에 확성기를 달아가 쫓아다니면서 네.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회 체제거든요. 그렇게 마음껏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개발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뭐랄까요, 부뚜막에 소금 넣어야 짜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 박사님 계신 항우연에서 그 개발한 틸트 로터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개발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그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운영 환경이 안 받쳐줘서 좀 못 가고 있는 게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통제 자체가 없고 미국은 FAA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나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내셔널 에어스페이스 국가 공역을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발전하고 있고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 군용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또 군용은 운용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 기술, IT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군용하고 접합하느냐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도적이나 여건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성능 드론의 등장, 즉 날카로운 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방패에 대한 고민도 또 해야 되고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티 드론이라고 하죠, 강 박사님. 드론의 방패 어떤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드론과 관련돼서 가장 그 좀 큰 위협이 작으면서 그 저고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드론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드론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의 정유시설 폭격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드론들을 막기 위해서 기술을 3가지 단계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탐지, 그 드론이 오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식별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식별이라는 건 이제 얘가 우리 건지 아니면 적 건지 아니면 얘가 중립적인 애인지 이걸 네.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제압하는 단계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단계부터 어렵습니다. 탐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대공 레이더라는 건 다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고도로 빠르게 오는 드론들을 좀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대공 레이더 기술은 사실은 이제 아주 발전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우리 지평선 이렇게 그 낮은 고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드론용 레이더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날아오기 위해서는 엔진 같은 걸 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외선 카메라와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우리 디지털 카메라 같은 부분들을 같이 레이더랑 통합해서 쓰게 되면 레이더로 저희가 잡을 때는 한 2-3km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복합하면 한 4km, 5km까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이제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들을 막아야 되는 이런 기술들을 빨리 좀 만들 필요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드론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 위치나 상태들을 이제 지상에 있는 조종사한테 통신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걸 저희가 텔레메트리라고 하거든요. 그 신호를 포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무인기가 우리한테 빠르게 네.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식별이 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게 아군이 아니라는 게 판별이 되면 네.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법은 이제 뭐 대공 미사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라크 북부를 방어하던 미군 장군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500달러짜리 드론 하나 잡으려고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가격적으로 좀 더 동등한 수준의 이런 제한 무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네. 이 부분들이 고가의 그런 유도 미사일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좀 저희가 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사실은 이제 보면 바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단이긴 한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한 좋은 에너지원이 아직까지는 좀 충분치 않다. 예. 즉 엄청나게 큰 이 건물만한 뭐 레이저 소스를 에너지원을 만들지 않고서는 수많은 드론들을 동시에 요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좀 단점은
지금 그 드론들이 공격을 할 때 한 대가 오는 게 아니라 수십 대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저는 한 번에 한 대를 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대안은 이제 우리가 뭐 EMP라고 하는 그 높은 에너지의 그 마그네틱 웨이브를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장비를 태워버리는 건데요.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태워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한계가 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네. 지금 앞으로 안티드론 기술에서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 창과 방패의 이 싸움이랄까? 네네. 이게 조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 기술 늘려가야 되는데 박사님, 우리 군의 안티드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예, 그 안티드론 기술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용과 군용으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드론 기술과 안티드론 기술은 공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민간용을 먼저 보면 가장 문제가 이제 공항 근처에 드론이 들어왔을 때 문제 생기고 또 공장이나 주요 시설에 대해서 드론이 활동하는 걸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탐지, 식별, 제압 또는 격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거리용이 좀 아직까지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네. 직접 드론을 발사해 가지고 이렇게 쏘는 드론근 그리고 방어 지역 내 모든 위협의 주파수들을 주파수 대역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지 않는 주파수들에 대해서는 다 제압을 해버려가지고 그걸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렇게 드론과 지상 통제 장치 사이에 통신을 연결시켜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드론이 제자리 착륙하거나 복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무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 알고 있고 또 아니면 드론을 발견하면은 그쪽으로 좀 약간 원거리에 있을 때는 폭탄을 쏘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건물이 튀어나가 가지고 건물로 캐치를 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군용은 더 다양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GPS 스푸핑이라든지 통신 재민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전파 추적을 해가지고 그 GCS 그 지상 통제 장비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방법. 그게 실전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에 대한 유전 공격을 이란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후티 반군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이 이제 그 공격을 보면은 사우디가 방공망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고도로 가는 데에 대한 어떤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걸 메워주는 무기가 우리 비호복합이라서 지금 그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호복합은 우리 육군 기동부대의 앞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틈새 시장 같은 게 이런 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잠재력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 개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군의 공중 무인 체계 사업 현황 그리고 효율적 추진 과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미래 합동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중 무인 체계 전력화에 대해서 당부 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기영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 제일 드론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스라엘,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드론의 핵심이 전자산업인데 네. 분명히 중국은 그런 관점에서는 기반 기술이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이 군사용 드론 특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과감한 시도가 네.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진국은 또 여전히 과감하게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 중국은 지금도 계속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발 책임자들에게 실패에 대한 부담을 네.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선 부대 운용하는 사람들도 드론 어느 정도의 소모성의 개념은 있거든요. 완전한 네. 소모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망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 밑에서 실제적 현장에서 네. 굉장히 과감한 시도하고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열어주시는 것들이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의 그런 의견이 국방부에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양욱 교수님. 사실은 이제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특히나 이제 우리 육군 얘기하는 드론부 전투단 같은 경우는요 아직 미국도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 정말 일선에는 있는 소대까지 그냥 가서 장난감처럼 써도 좋으니까 막 일단 가지고 한번 써봐라.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한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드론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예산 많이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산을 딱 확보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래야지 크지 예. 국방부라도 주도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우리 드론 산업 자체가 앞으로 나가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가 리더십을 딱 끌고 나갔을 때 네. 각 다른 정부 부처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을 때 국방개혁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강 박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 미국의 그 고등국방과학기술원이라고는 다파라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컬 서프라이즈에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적군이 우리가 모르는 무기로 그다음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 공격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전쟁도 동일한 무기로 전쟁을 한 사례는 없다. 늘 무기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테크놀로지컬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네. 그다음에 드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미래의 전장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우리 군이 그 신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세요. 네, 준 박사님 마무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세 분 말씀하신 것에 다 동감을 하고요. 그 공중 무인 체계를 크게 보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최신 기술이지만 크게 보면은 시작 단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단체들이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민수 시장보다 군용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당분간도 그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민간의 노력을 굉장히 흡수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 평가 전투 실험 네. 연구 개발 이게 계속 순환고리가 활성화돼야 되고 정말 조금 숨통을 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연구 중에 하나에서는 아주 소부대급에서는 상용 드론을 그냥 소모성으로 뿌리자. 그래서 이걸 많이 써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개념상 공군과 육군의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군은 굉장히 증명된 체계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육군은 증명되지 않은 걸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하겠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약간 조정과 이해가 네.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군 협력 필요하겠고요. 또 강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 모아지고 또 기술적인 측면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중무인 체계 전략화를 통해 스마트 국방,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강한 군으로 성큼 다가갈 우리 군을 응원하면서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